네, 억수같이 내리던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신재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호우와 폭염 속 휴가철 건강관리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은 확실히 환자들이 많아져서 바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고 했는데 일단 폭염이 지속되면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때는 어떤 걸 가장 좀 유의해야 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온열 질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더위가 원인인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일사병과 열사병인데요. 예. 이름이 좀 비슷하셔서 좀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예.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두 개가 좀 다릅니다. 네. 일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의 그 수분이나 전해질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거고요. 더위에 노출됐을 때. 그리고 열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체온 중추가 이제 망가져서 체온 중추가 기능을 잘 못해서 그렇게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발생 기전이 다르고요. 뭐가 더 심각합니까? 네, 열사병이 심각합니다. 체온 중추가 이게 망가져서 굉장히 높은 4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빨리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또 이제 체온을 바로 낮춰주지 않으면 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예. 흔히들 이제 많이 이제 그 걸리시는 게 일사병인데요. 이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좀 초기에 좀 메스껍고 어지럽다가 뭐 정신을 조금 잃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체온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눕히고 수분 섭취만 이렇게 충분히 해주면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네네. 온열 질환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됩니까? 네, 그 사실 이거 일사병,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한 해 평균 한 1,000명 이상이 생기고요. 또 사망하는 분도 한 1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자주 생기는데 이제 뭐 다 아시는 그런 폭염 대처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더운 시간, 뭐 11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뭐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한다든지 예.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이제 뭐 좀 그런 직사광선은 피하고 뭐 양산이나 아니면 이제 모자 같은 걸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물을 좀 자주 마셔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뭐 예방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폭염 취약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염, 온열 질환이 잘 걸리는 그런 취약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겁니까?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노숙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뭐 만성질환자, 당연히 뭐 노인분들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이 한 반수 이상 다 이제 걸리기 때문에 전체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국가적인 대책도 필요한 거죠. 개인적인 예방에만 맡겨놓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무더위 쉼터라는 걸 이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전국에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운영되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잘 이용할 수 있게 또 이제 행정 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뭐 그렇겠네요. 국가적인 대책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맞습니다. 더위엔 장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피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너무 덥다 보니까요. 요즘 그 에어컨을 보통 트는 게 한 네. 7월 중순, 중후반쯤 되면 트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안 틀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네, 밤새 트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또 이 냉방병 걸려갖고 아침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네. 이제 어제 틀고 잤다가 아침에 굉장히 좀 찌뿌둥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네.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냉방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 기온을 좀 낮게 했을 경우에 사실 너무 그 외부의 기온과 현재 그 기온이 예. 실내 기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5도 이상 차이 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10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바깥 기온이 33도인데 안 실내 기온이 23도다가 한 10도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바깥 인도가 35도면 30도를 해놓으면은 그래봤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최소한 이제 그런 경우에도 한 26도나 7도 정도를 그 정도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온이 차이 많이 나는 경우에 냉방병에 쉽게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냉방병의 증상은 뭐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좀 예. 두통 같은 게 좀 띵하기도 띵하고, 하고. 예. 그다음에 콧물 같은 게 좀 날 수도 있고, 뭐 약간 감기 비슷한 증상으로 예. 이렇게 또 무력감 같은 걸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차이 나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샤워도 있습니다. 찬물하면 안 좋은가 봐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나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찬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혈압이나 뭐 심장병이나 이런 그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찬물에 오래 샤워하면은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지만 네. 보통의 경우에 찬물 샤워를 짧게 한 30초 이내로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왜 그 선조들이 등목이란 걸 했잖아요. 등목, 뭐. 그 정도 하는 거는 뭐 찬물에 그렇게 노출된다고 해서 특별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괜찮지만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찬물에 샤워하는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할 것 네네.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겠네요. 듭니다. 예. 근데 지금 심장 질환을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그 뇌혈관 질환의 일종인 뇌졸중이 보통 겨울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게 여름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그 월별 뇌졸중 발생 추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한 겨울에 이제 한 58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7월 달에 59만 명. 더 많이 비슷하긴 발생했네요. 했지만 뭐 야. 조금 더 예. 많이 너무 발생을 더군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 영국의 런던대에서 이제 그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은 여름철에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사망률이 2%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예.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도 보면은 기온이 한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66%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좀 우리가 아무래도 탈수가 되고 피가 좀 끈적끈적해지게 되죠. 그리고 네. 혈관이 팽창하면서 이 혈류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좁아야 빨라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느려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혈전이라고 피떡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네. 혈전이 또 생길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덩어리처럼 예, 그런 것들이 뭉쳐서 이제 혈관을 막으면 그게 바로 뇌졸중이 되는 것이죠. 피가 데워지는 거예요? 피가 더워지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피가 천천히 흐르고 좀 어. 끈적끈적해지게 되면 이런 혈전이 발생 위험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충전되는 이렇게 좀 생기는 예, 거예요. 그렇죠. 혈전 그렇군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여름철에 이게 뇌졸중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체온 조절을 좀 잘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네. 그래요. 근데 오늘이 아까 저기 초복이어서 저희 그 뉴스캐스터가 나가기도 했는데요. 여름 보양식 닭 좋아하십니까? 저도 뭐 먹기는 먹는데 이제 복날이 되면 뭐 예. 먹기는 먹는데 예. 근데 이제 보양식이라는 게 사실 네. 보양식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좀 살기 어려웠을 때 그렇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네. 먹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최근에는 평소에도 너무 잘 먹잖아요. 너무 잘 먹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보양식을 꼭 드실 필요는 없는데 네. 그래도 뭐 복날이니까 뭐 기분 삼아. 가족과 함께 이렇게 또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전환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양식이 그 몸에 어떤 스태미나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건 있나요? 그렇지 않. 그러니까 뭐 그게 그래요? 네. 증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제 김지수 기자 리포트를 봤습니다만 네. 음식을 만들 때 세균 번식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상하지 않더라도 세균이 번식되고 그렇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식중독에 걸리는 상황들을 보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그냥 드시는 경우 네. 굉장히 많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심되면 먹지 않는다. 의심되면 먹지 않는다. 찜찜하면 먹지 않는다. 1번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식중독균이 방금 이제 그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4시간이면 이게 벌써 증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4시간, 그러니까 3시간 지난 거는 그러니까 실외에 3시간 이상 실온에 보관한 거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냉장고를 이제 또 넣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냉장고에서도 쉬는 경우 네, 냉장고도 여름철에는 그 기능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너무 믿지 말 것. 네. 냉동고 괜찮습니까? 냉동고는 좀 괜찮습니다. 냉동고는 괜찮아. 냉장고 근데 냉동고도 이미 이제 그 균이 많이 생겨버린 거면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시 죽진 않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냉장고를 너무 믿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해서 그냥 다 먹어 네, 해치워야 되는군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예, 드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금씩만 하라 그러죠. 그러겠네요. 네. 예. 휴가철 다가오면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많이 벗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노출 심하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네. 높아지면서 이게 살 빼려다가 또 쓰러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네. 이 여름철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음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은 음식으로 섭취하고 물로 섭취하고 두 가지로 섭취하는데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이 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더 수분을 많이 보충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는 담석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담낭에 돌이 생기는 거죠. 쓸개에 돌 생기는 걸 담석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생길 수 있고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생기는 많이 거예요. 네네네. 예. 그 수분이 좀 부족하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 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 우유를 D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같이 섭취하시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제가 좀 많이 참고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대부분 우유 많이 같습니다. 드시겠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하루에 몇 리터 정도? 그건 뭐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성인 뭐 한 60-70kg 정도 되는 성인 기준으로 1.5리터 정도 얘기하고요. 네. 그러면 6잔에서 7잔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드시고 만약에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럼 거기에 더 추가로 드시죠. 근데 뭐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니까 물을 뭐 2리터, 3리터 너무 이렇게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의무감에 먹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네. 드시는 분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콩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적당량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목이 마르기 전에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갈증이 왔을 때 먹는 것보다 그 전에 네, 먹는 게 그렇죠. 낫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에는 또 땀도 굉장히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네. 땀 관련된 질환도 좀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사타구니에 생기는 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오래 앉아 있는 분들 또 오래 땀이 차거나. 땀이 차고 이러면 네. 이제 사타구니 부분이 이제 가렵고 붓고 뻘개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습진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뭐 연고 같은 거 바르고 이렇게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곰팡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완선이라는 곰팡이가 무좀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연고 발라도 예, 되는 게 사타구니에 생긴 무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좀 연고를 발라야지.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좀 무좀 연고는 발에만 바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도 그거 되군요. 그리고 또 완선인 경우는 연고에 잘 안 되는 경우는 먹는 약까지도 우리가 처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으셔서 사타구니에 좀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루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건 그 뭡니까? 땀이 잘 흐르고 이제 피부가 겹치는 거 이런 데 잘 생기는 건데 겨드랑이나 이런데. 네네 예. 좀 얼룩덜룩한 반점 같은 게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음. 목 같은 데도 생기고 이제 뭐 여러 가 신체 전부에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효모가 원인인데 이름이 말라세지아라는 그런 효모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곰팡이균의 예, 일종이에요? 곰팡이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효모라는 게 곰팡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으시고 그 곰팡이 연고, 그러니까 무좀 약을 이제 써야지만 이제 낫는 거고 그냥은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을 좀 유의하시고 좀 대처하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연고를 바르면 네. 이제 공개 노출되게 바르고 나서 이제 집에서는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어차피 다시 또 옷을 입고 있거나 그러면 그게 밀폐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연고를 좀 발라놓으면 낫나요? 그런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 연고를 좀 발라서 그러니까 연고를 한 2주 정도 써보고 효과가 그렇군요. 있으면 한 2주 정도 더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연고에 효과가 없으면 이제 먹는 약으로 이제 전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 이외에 우리가 그냥 썼던 무좀 약을 이렇게 다른 부위에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예. 진단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가 진단을 네. 하면 자가 진단을 하면 이제 또 네. 엉뚱한 약을 네, 바르면 그냥 안 되기 우리가 때문에. 썼던 시중에 판매했던 무좀 약보다는 병원 가서 처방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만약에 무좀약을 처방해 주면 그 성분이랑 똑같은 무좀약이면 발라도 되겠죠. 근데 무좀약도 성분이 여러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건선, 백선, 뭐 네, 그래서 많지 무좀약의 않아요?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요. 맞는 걸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열대야 현상이 좀 다시 이제 몸살을 앓고 다시 그 막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름철에 이제 불면증도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이 열대야가 이런 것들을 네.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몇 가지 좀 생활 수칙을 좀 지키셔야 되는데 잠이 가장 잘 오는 그런 기온과 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도에서 22도 그리고 습도는 한 40에서 60% 정도에서 이제 잠이 잘 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 잠을 잘 자려면 주변 환경이 좀 어두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빛을 차단해야 되는 네, 거예요? 불빛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또 밤에 또 환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좀 어둡게 하시고 최근에 이제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이러면은 네. 그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지만 잠이 잘 드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잘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는 가능하면 그걸 사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더우니까 치맥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시죠. 그런 뭐 술 그 다음에 음식 이런 야식 이런 것들은 잠들기 4시간 전에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의 텀을 두셔야 되고 너무 그렇게 또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운동 같은 걸 저녁에 이제 좀 더우니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운동 같은 경우도 하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그 텀을 둬야지만 이게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수칙들 우리가 수면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참 싶습니다. 덥다 보면은 야식이 땡길 때가 많은데 선생님은 잘 참으십니까? 네, 저도 야식을 좀 챙겨 먹는 그러니까요. 편인데. 어쨌든 근데 자기 4시간 전에는 좀 네, 그대로 그렇죠. 금해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 좀 되는 마음을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 신재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폭우와
폭염 대처법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